딸아, 내 진료실을 찾아오는 40즈음의 환자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쏟아지는 책임과 역할 때문에 숨도 못 쉴 것 같다고. 내가 누구인지를 치열하게 탐구하던 20대와 30대를 지나 40대가 되면 삶의 스케일이 달라진다. 다른 사람들이 자꾸 삶에 끼어들기 시작한다. 나이 든 부모님은 작은 일도 함께하기를 원하고 아이에게는 부모의 손이 필요하다. 회사에서는 팀원들도 이끌어야 한다. 매일매일이 아슬아슬하게 맞춰진 퍼즐 같았다. 왜 나만 혼자 다 짊어져야 하나 하는 분노에 밤잠을 설치다가 문득 나는 깨달았다. 인생의 과제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나 하나만 돌봐도 괜찮았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인생이라는 배에 다른 사람을 태워 함께 항해해야 하는 시점에 이른 것이지. 그러니 내 배에 타지 말라고 그들을 다그칠 게 아니라 배를 더 크게 만들어야 할 때였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때가 되면 변화를 요구한다. 너도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미혼에서 기혼으로 역할이 바뀌며 불안과 혼란을 경험해봤기에 잘 알 것이다. 그 시절도 언젠가 지나간다. 너의 인생이라는 배에 올라타 이것저것 요구하던 이들도 조금만 있으면 배에서 내려 각자의 길을 걸어간다. 딸아, 지금은 너를 잃어버린 것 같겠지만 너는 더 크고 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중이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내 배에 당당한 선장이 되기를 바란다.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한 2회 전쯤이었을까요? 오늘 소개할 저자의 첫 번째 책이었던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를 들려드리면서 이런 말을 드렸었거든요. 내 조카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전해줄 책은 딱 하나로 결정했는데 그게 바로 이 책입니다 라고요. 기억나시나요? 실은 그 책이 2013년에 43년간 마음이 아픈 환자들을 돌봐왔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저자가 이제 막 해외에서 결혼을 해서 새 인생을 시작한 딸에게 전하던 글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벌써 40이 된 딸에게, 지은이 한성이, 펴낸 곳은 메이븐입니다. 그 첫 책이 나온 지가 2013년도였으니까요. 10년 전이잖아요. 딸은 여전히 미국에서 머무르고 있고 떨어져 산 지도 벌써 15년. 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간 저자는 깜짝 놀랐답니다. 자신의 눈에는 늘 어리기만 했던 딸이 벌써 40살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40살. 여러분들의 40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지나왔던 40을 돌이켜보면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많은 일들이 들이닥치고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기만 했던지, 과연 이 일들이 끝나기는 할 건가 싶어서 밤에 잠을 못 이루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저자도 같은 마음이었었나 봐요. 이제 막 40이 된 딸에게, 또 그 시기를 힘겹게 지나고 있는 독자들에게 마음을 모아 정말 지혜로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40살에 지금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라는 초조함에 휩싸입니다. 어영부영하다가 인생이 허무하게 지나가 버릴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세상은 지금껏 그 나이 먹도록 해놓은 게 뭐가 있느냐며 다그치기도 합니다. 인트로의 글을 읽으면서는 얼마나 공감이 되던지 눈물이 다 났습니다. 나는 나만 돌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자꾸 남들이 내 배에 올라타더라는 겁니다. 나이 들어가는 부모가, 자식들이, 회사에서의 일들이, 지치고 버거워서 속이 상하고 억울해 죽겠는데 저자는 이렇게 말을 했죠.
내 배에 타지 말라고 그들을 다그칠 게 아니라 내 배를 더 크게 만들어야 할 타임이라고. 그런데 그 시절도 그렇게 오래 안 간다고.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타 이것저것 요구하던 이들이 조금만 있으면 배에서 내려 각자의 길을 걸어가니까 당분간은 마음을 다잡고 내 배를 좀 더 크게 키우고 당당하게 항해하라고요. 3명의 조카 딸들에게 결혼할 때 전할 선물도 이미 골라놔서 신이 났는데 이 책은 또 조카 딸과 조카 아들들이 40이 되면 전해줄 선물로 결정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작나무 숲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인생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 그러면 불행해져. 딸아, 너의 큰 이모부가 작년에 8순이었던 걸 기억하니? 그날 나는 형부에게 80번째 생신을 맞이한 기분이 어떠시냐고 여쭤봤다. 그때 형부가 그러시더구나. 나한테는 생일이 따로 없어. 그냥 매일 아침이 내 생일이야. 형부의 대답은 그 어떤 위대한 작가의 말보다 나에게 더 큰 울림을 주었다. 매일 아침 무탈하게 눈을 떠서 먹고 싶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큰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냐는 뜻이었다. 형부의 눈으로 보자면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감사할 일투성이었다. 아직 젊은 너는 노인이 인생 마지막 구간에 이르러서 당연히 할 법한 소리가 아니냐고 손사래를 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형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아는 내겐 다르게 들렸다. 형부는 1970년 중동건설 붐이 일었을 때 엔지니어로 이란 파견에 나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인후두가 파열되어 큰 부상을 입고 말았다. 형부는 응급처치 후에 비행기로 공수되어 한국에 돌아와 몇 차례 대수술을 받은 끝에 겨우 목숨을 건졌다. 그 뒤로 형부는 목에 튜브를 꽂은 채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시다. 형부는 사고 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왜 나에게 이러한 불행이 찾아왔을까? 아직 애들도 어린데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러한 생각이야말로 자신을 불행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당연하다는 기대. 그 기대 때문에 현실이 남루하고 부족한 것이 되고 만 것이다. 형부는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이셨다. 인생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 그러면 지금이 불행해져. 어쩌면 우리는 인생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알게 되는 게 있단다. 세상은 그렇게 거창하지도 않고 삶도 그리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생이 멋지고 화려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허접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인생이다. 잘났든 못났든 다 같이 죽음으로 가는 도중에 서 있기에 그 과정에서 한때 인기도 맛보고 전성기도 누렸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것을 수용하는 데서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넘치게 기대하지 마세요. 진료실을 찾는 분들에게 내가 조언하는 말이기도 하다. 인생은 생각만큼 거창하지 않다. 그러므로 대단한 존재가 돼야 하고 그게 아니면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건 애초부터 잘못된 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 그리고 현실이 아무리 초라해도 인생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꿈을 재조정하고 아름다움과 비루함이 공존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꿈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뜻이다.
내가 자꾸만 화가 나는 진짜 이유. 딸아,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이 기억나는구나. 그날 너는 꽃다발을 한가득 안고 정든 친구들, 선생님과 사진을 찍으며 기뻐했다. 그런 너를 뒤에서 지켜보던 내 심정도 생생하다. 너는 서운할지 몰라도 그날 내가 가장 크게 느낀 감정은 자유로움이었다. 이제 엄마 노릇은 일단락됐다.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은 대충 끝났다 하는 데서 오는 해방감이었지. 지금 돌이켜보면 3, 40대 시절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결혼과 더불어 한순간에 몰아치듯 다가온 아내, 엄마, 며느리 역할에 허둥대던 때가 있었다. 이제 조금 그것들에 익숙해졌나 싶을 무렵 병원에서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지더구나. 중간 관리자가 되어보니 해야 할 일들이 쏟아졌고 내 집 마련에 육아며 부모님 문제까지 신경 쓸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다. 그나마 내가 잘 크나 싶으면 새로운 엄마 역할이 등장했다. 사춘기 전까지 제잘제잘 말도 잘하던 내가 갑자기 방문을 쾅 닫을 때는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성장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할 때마다 나 역시 새로운 엄마 노릇을 익혀야 했기 때문이다.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역할들이 끝도 없이 쏟아지던 그 시절. 어떨 땐 솔직히 도망가고 싶기도 했다. 그래도 어찌어찌 버티며 그 시간을 통과해왔다.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무엇이 펼쳐질지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일들을 해내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모르는 게 약이라고 만약 결혼 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더라면 나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몰랐기에 용감했고 우매했지만 열심히 달려왔다. 그 삶에 후회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바꾸고 싶은 게 하나가 있다. 무작정 참고 버티면서 내 입장을 똑똑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이다. 내 마음 상태를 허심탄회하게 보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게 아쉬운 것이다. 흔히 분노는 위험한 감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분노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누군가가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해오거나 부당하게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거나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는 데에도 가만히 있으면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위기 상황에 처하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상대를 공격한다. 그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 바로 분노, 즉 공격성이다. 그런데 무작정 화를 억누르면 큰 병이 나고 만다. 단지 마음의 병만 드는 게 아니라 몸도 아프다. 옛 어머니들이 자주 앓았던 화병이 바로 그것이다. 화병의 원인은 이기적인 시어머니와 무심한 남편에게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다는 무력감이 쌓이고 쌓여서 화병이 난다. 분노를 억압하면 당장 얼굴을 붉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공격성은 방향을 바꿔서 나 자신을 겨누게 된다. 그러므로 무조건 참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화를 내면 왠지 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꼬일 것 같아 두려울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분노를 잘 표현하면 오히려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고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를 잘 내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적당히와 적절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게 화를 내는 것일까? 화를 낼 때는 상대, 이슈, 방법이 적절해야 한다. 즉, 나를 화나게 만든 당사자에게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화를 내되 그 수단은 반드시 대화여야만 한다. 물론 잔뜩 화가 난 상태에서
이 모든 걸 고려할 정도의 이성이 있을 리 없다. 일단 확 내지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화가 날 때에는 반사적으로 일시정지 버튼을 먼저 눌러야 한다. 심호흡을 깊게 하거나 아예 생각을 멈추거나, 그래도 안 되면 그 자리를 뜨는 게 좋다.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새 물건을 집어던질 수도 있다. 화를 낼 때 상대를 잘못 고르는 경우도 많다. 엄한 사람에게 애꿎은 화풀이를 하는데 주로 자기보다 어리고 약한 사람을 고른다. 치사하고 찌질한 방식 같아 보이지만 흔히 저지르는 실수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 와서 까칠하게 굴고 아이의 실수를 꼬투리 잡아 혼을 낸다.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분노는 약한 상대에게 표출된다. 그러고 나면 후회와 함께 부끄러움이 몰려온다. 그러므로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평소 분노 관리를 잘해둘 필요가 있다. 남편에게 분노를 품은 한 여성은 건강검진에서 중대한 이상이 발견되었음에도 병원에 가기를 한사코 미뤘다. 남편은 빨리 정밀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지만 그럴수록 그녀는 더 꾸물거리기만 했다. 그녀는 내가 병에 걸린 건 바로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온몸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럴수록 위험해지는 것은 바로 본인이다. 병에 걸렸고 병을 고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한 것 또한 그녀 자신이기 때문이다. 화가 났을 때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4가지. 자기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화를 낼까 싶지만 인간은 그런 동물이다. 화가 나면 눈앞에 뵈는 게 없어진다.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알랭드 보통은 여행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호텔을 건축하고 만을 준설하는 등 엄청난 프로젝트를 이루어내면서도 기본적인 심리적 매듭 몇 개로 그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울화가 치밀되면 문명의 이점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는지, 일평생 이룬 업적도 한순간의 분노로 인해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를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화가 난 내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면서도 관계를 망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 우선 화가 끓어오르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는 게 낫다. 화가 나면 뇌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공격할 준비를 한다. 심장이 쿵쿵대고 호흡도 가빠진다. 그럴 때는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의식적으로 호흡을 깊게 하면서 화난 뇌를 이성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이다. 화가 금세 가라앉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자리를 떠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방법이다. 조금 안정되면 이게 정말 화낼 만한 일인가 하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여기에서 50에서 60%의 경우는 화가 풀린다. 알고 보면 화내지 않고 둬도 그냥 지나갈 일, 우연히 벌어진 일, 운이 나빠서 생긴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화가 가라앉지 않을 때에는 정말로 상대방이 잘못한 일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 그날따라 내 컨디션이 별로였을 수도 있고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화를 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럴 때에는 운동을 하거나 잠을 자는 등 내 컨디션 회복에 힘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일 수 있다.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상대방에게 뭐라고 얘기할지 정리해보자. 대화로 푸는 것이 원칙이다. 함부로 화를 낼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그리고 말을 할 때에는 사건과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 주어는 나로 하고 원하는 바는 확실히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분리수거는 안 되어 있고 당신이 게임만 하고 있어서 속상했어. 오늘은 야근해서 피곤하기도 하고
빨리 씻고 자고 싶었거든. 다음에는 꼭 정해진 날에 분리수거 먼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식이다. 이 말도 따발총처럼 연달아 내뱉지 말고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며 하나씩 던지는 게 좋다. 그러고 나면 한결 마음이 가뿐해질 것이다. 웬만하면 상대도 그 말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상대방이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에게도 자신만의 영역이 있으므로 존중해 줘야 한다. 화가 치미는 문제를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큰 의미이다. 화에 휘둘리면 무력감이 든다. 반대로 화를 적절히 다루면 유능감을 얻게 된다. 그리고 유능감은 스스로를 더욱 나은 사람으로 느끼게 해준다. 따라 어쩌면 내가 자꾸만 화가 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 즉, 화나게 하는 사건을 그냥 모른 채 억눌렀거나 제대로 다루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너 자신에게 더 화가 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처럼 개선을 위한 힘으로 분노를 전환하지 못하면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래서 화를 제대로 다루는 일이 중요하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화날 일이 얼마나 많겠니? 그럴 때는 부디 마음을 대범하게 가져라. 너는 충분히 화를 다스릴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화난다고 무조건 참지 말고 함부로 지르지도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똑똑하게 얻어낼 수 있는 성숙한 어른이 되기를 바란다. 40살이 되면 스스로에게 꼭 물어야 할 질문. 따라, 내가 처음 직장에 들어가 무척 기뻐했던 날이 떠오른다. 좋아하던 일을 직업으로 삼게 되었다며 행복해했지. 그때 나 역시 함께 기뻐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요즘 수학이 너머로 지친 너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임을 느끼게 된다.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책임과 의무가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을 압도하는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이니까. 많은 사람이 이때 열정을 잃고 권태와 방황에 빠지기도 하지. 어른이 되는 과정은 사회에서 자기 자리 하나를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다. 직업인으로서 기능을 익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인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재능을 발견하고 일에 몰두하고 인정받으며 신나게 앞으로 달려나가지. 하지만 30대가 끝나갈 즈음에는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히면서 열정 또한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한다. 문제는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오늘 열심히 한 그 일을 내일도 똑같이 열심히 해야 하고 오늘 했던 전쟁 같은 육아도 내일 똑같이 반복된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애써서 이루어온 직업과 가정을 한 번에 내팽개칠 수도 없다. 그때가 되면 삶 전체가 벗어날 수 없는 덫처럼 느껴진다. 쳇바퀴 같은 하루하루의 삶에 지친 사람들은 묻는다. 인생, 정말 이게 다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온 걸까? 그런데 다행히도 정신분석가 칼 융은 40에 접어들어 경험하는 혼란은 삶을 재정비하고 다시 성장하기 위해 거치는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년기는 절정이 펼쳐지는 순간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모든 힘과 모든 의지를 다해 자신의 일에 몰두한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에 해가 지기 시작하고 인생 후반기가 시작된다. 열정은 이제 얼굴이 바뀌어 의무라고 불린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해야만 하는 것으로 바뀌고 한때 놀라움과 새로운 발견을 가져다 주었던 길이 이제는 습관에 의해 지루해진다. Y는
부글부글 끓으며 발효되다가 침전 과정을 거쳐 비로소 맑아진다. 그는 앞을 내다보는 대신 뒤를 돌아본다. 그리고 자신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재고 조사를 하기 시작하고 자기 인생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아보려 한다. 이때 진정한 동기를 추구하고 진정한 발견이 이루어진다. 어른이 되는 동안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 어린아이가 노는 모습은 즐거움 그 자체다. 아이들은 틀에 얽매이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놀이에 몰두한다. 그렇다고 아이들의 노는 모습이 순수하게 천사 같기만 한 것은 아니다. 아이들은 생명력 그 자체이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다. 그래서 어른들은 폭력성과 탐욕 같은 아이들의 어두운 면을 끊임없이 억누르고 통제하려 든다. 어른이 되는 동안 배우고 적응해야 하는 것은 페르소나, 즉 가면의 삶이다. 사회에서 용인하는 적합한 행동이자 타인에게 인정받고 사회적 지위를 누리기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다. 사람들은 인생의 전반부인 대략 40살까지의 페르노서의 삶을 사는데 전력을 다한다. 관습에 따라 가정을 꾸리고 경력을 쌓고 세상의 요구에 열심히 부응하면서 앞을 향해 달려간다. 그처럼 세상에 적응하느라 묻어둔 재능, 잠재력, 에너지, 살지 못한 삶은 그림자가 된다. 한마디로 철드느라 참고 억눌러온 모든 것이 그림자 안에 있다. 융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림자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융에 의하면 그림자는 한동안 잘 감춰져 있다가 마흔을 기점으로 그 모습을 본격적으로 드러낸다고 한다. 그 이유는 에너지의 불균형 때문이다. 마흔이 되면 페르소나의 삶을 이끌던 에너지는 거의 바닥이 나는 반면 억눌러 놓았던 그림자의 에너지는 손쓸 수 없을 만큼 거대해진다. 사람들은 번아웃을 경험하고 그동안의 삶에 회의와 공허를 느낀다. 성공했는데에도 자신의 일부를 크게 잃은 것처럼 허탈해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을 향해 달려온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게 된다. 그들은 남들에게 보이는 자기의 모습과 실제 자기 자신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있음을 깨닫고 혼란에 빠진다.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건 뭘까?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삶은 어떤 거지? 그래서 융은 마흔이 되면 마음에 지진이 일어난다 하고 말한 바 있다. 지진은 판과 판이 만나 일어나는 붕괴다. 힘과 힘이 맞붙은 전쟁이다. 마음의 지진도 마찬가지이다. 페르소나와 그림자가 맞붙은 대결에서 자아는 현명하게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림자를 잘 들여다보고 솔직히 인정하고 조금씩 내보일 수 있어야 한다. 그림자를 무조건 억누르기만 하다가는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폭발해 정말로 한순간에 삶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마흔이 되면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어른이 되는 동안 나는 어떤 부분을 희생해 왔는가? 물론 그림자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아는 오랫동안 그림자를 억눌러 왔다. 따라서 그 안에는 오래된 상처, 우울, 불안, 후회, 고통이 가득하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펼쳐본다는 것은 서랍 속에 깊숙이 숨겨놓은 어린 시절의 일기장을 다시 들여다보는 일처럼 부끄럽고 불안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면의 그림자를 만나야 한다. 그곳에는 상처도 있지만 순수한 즐거움도 있다. 어린 날에 만끽했던 순수한 형태의 에너지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마흔이 되면 페르소나가 아닌 그림자로부터 새로운 에너지를 수혈받아야 한다.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왜 그림자 따위를 들여다봐야 하느냐며 화를 내기도 한다.
지금까지 앞만 보며 열심히 잘 달려왔는데 왜 굳이 약하고 아프고 어두운 곳을 다시 헤집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제껏 했던 대로 계속 달려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럴 때 나는 이렇게 설명한다. 인생의 전반전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경기장에서 선수가 되어 열심히 뛰어온 삶이라면 인생의 후반전은 내가 마음에 드는 경기장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시기라고 말이다. 그동안 부모에게 인정받고 세상의 일원이 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가. 착한 자녀, 번듯한 직장인, 남편과 아내 노릇, 사위와 며느리 노릇, 부모 노릇을 하느라 애써온 세월이었다.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한 삶은 박수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가슴 한편에 진짜 나는 어디로 갔을까 하는 쓸쓸한 기분을 느끼며 살아왔다. 세상에 길들여지느라 내 안의 야성은 전부 사라지고 하고 싶은 것보다 남들이 좋은 것을 쫓으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물어봐야 한다. 세상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에 후회가 없도록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나에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려면 두려워서 대면할 용기를 내지 못했던 욕망이나 꿈에도 조금씩 눈길을 주는 훈련을 해야 한다. 진짜 원하는 건 억압된 욕구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 이제 40이 된 너에게 물어보고 싶구나. 내 그림자 속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니? 온갖 역할을 하느라 무엇을 뒤로 미루어 두었니?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꼭꼭 숨겨둔 단점이나 약점은 어떤 것이니? 그것이 무엇이든 다 괜찮다. 잘못되거나 틀린 건 없단다. 그러니 이제는 솔직하게 내 그림자를 들여다보렴. 그렇게 그림자를 껴안아 내 일부로 통합할 때 비로소 너는 세상이 요구한 삶이 아닌 내가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40은 흔들리기도 쉽지만 나답게 살기에도 가장 좋은 나이가 아닐까 싶다. 누가 뭐래도 재미있게 사는 게 최고다. 나는 20년 넘게 첼로를 배우고 있다. 가끔 지인들과 조촐한 연주회도 한다. 독주도 하고 사중주도 한다. 이런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내가 첼로를 어마어마하게 잘 켤 거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내 실력은 20년 세월을 들먹이기에 부끄러운 수준이다. 아직도 서툰 티가 나고 실력은 보잘것없다. 나는 첼로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짝사랑이다. 여러 가지 즐거움 때문에 나는 여전히 첼로를 배우고 있는 것이다. 연습을 많이 해서 몇 곡을 연주해내겠다는 욕심은 버린 지 오래되었다. 레슨만 빠지지 말자. 여력이 되면 하루에 딱 15분만 연습하자. 이 정도가 첼로를 배우는 내 원칙이다. 잘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한다가 내 목표다.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좌절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으며 첼로 연주에서 오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취미는 생활의 활력소다. 취미는 철저히 자신이 중심이 되어 통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세상이다. 직장일이든 인간관계든 혼자 힘으로는 그 무엇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변수가 있기 마련이고 생각지 못한 불협화음이 발목을 잡는 것도 예산일이다. 하지만 취미는 오롯이 나 자신에게 투자해서 누릴 수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선사한다. 또 취미는 굳이 잘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돈 받고 하는 일, 즉 직장에서 하는 일이나 사업, 장사는 잘해야 한다.
잘한다는 것은 경쟁에서 이길 정도는 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돈도 벌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취미는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다. 그저 좋아서 즐겁자고 하는 일이다.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금전적인 여유가 부족하면 그러한 대로 각자의 사정에 맞춰 가능한 만큼만 누리면 된다. 비교와 경쟁, 그리고 잘하고 싶다는 욕심에서 벗어나 내가 재미있고 즐거운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누리겠다고 마음먹는 것. 큰 목표는 멀찌감치 세워놓고 되는 대로 조금씩 해나가기. 이것이 내가 20년 넘게 취미 생활을 이어온 비결이다. 어린아이들이 노는 모습은 즐거움 자체이다.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고는 그 안에서 공주 왕자 놀이도 하고 살림 놀이도 하고 전쟁 놀이도 한다. 세상의 축소판 같은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규칙을 배우고 갈등을 경험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은 놀이에 몰입한다. 내일 이 놀이를 계속할 수 있을까? 내가 어제보다 잘하고 있나 따위를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누릴 수 있는 모든 재미에 자신을 100% 열어놓는다. 어른에게는 취미가 아이들의 놀이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취미는 현실의 나를 잠시 잊게 하고 이행 공간으로 나를 데려다 준다. 이행 공간은 현실과 환상을 연결하는 가상의 공간이다.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현실에 찌든 마음을 치유하고 인간 본연의 순수함을 맛보는 기쁨을 얻는다. 창조성, 예술, 문학은 모두 이행 공간에서 일어나는 작업들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취미가 필요하다. 외부에서 가해오는 조건이나 압박에서 벗어나 내면에 집중하고 몰입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잘하든 못하든 대단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상관없다. 내가 좋고 즐겁고 행복하면 그뿐. 그러니 따라 습관적인 비교와 평가로 취미의 세계를 망치지 말자. 놀이의 세계까지는 경쟁을 들여오지 말자. 내가 즐겁고 재밌다는데 누가 어떻게 보든 무슨 상관이겠니? 내 뜻대로 찾아 누리는 사소한 재미가 많아져야 팍팍하고 사나운 인생을 견딜 수 있다. 그러니 취미만큼은 무조건 내 마음대로 내 취향껏 하겠다고 마음먹자. 사실 취미생활 외에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다. 세상은 내가 맞춰야 하는 일과 사정이 가득한 곳이니까. 그리고 취미라는 평생 친구를 얻으면 나쁠 게 하나도 없다. 그저 좋을 뿐이다. 믿을 수 없겠지만 나는 지금 내 나이가 참 좋다. 딸아, 얼마 전에 내가 그랬지. 다시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20대의 젊음은 좋지만 그 시절의 혼란과 방황을 또다시 경험하고 싶지는 않다고. 나도 마찬가지란다. 나 또한 과거의 어느 시절로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 특히 매일같이 발을 동동 구르며 오늘도 무사히를 외치던 30대 시절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러고 보면 참 신기하다. 20살 때에는 40, 50대를 바라보며 무슨 재미로 사나 싶었는데 나이가 드니 오히려 젊은 시절을 힘들고 벅차게 기억한다는 사실이 말이야. 너는 믿을 수 없겠지만 나는 칠순을 앞둔 이 나이가 참 좋다. 이제야 다시 찾은 자유가 감사하다. 꼭 챙겨야 할 사람도 없고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 화급한 일도 적다. 주말이면 아무 때나 일어나 대충 한 끼 때워도 되는 요즘. 내 입맛에 맞게 아무렇게나 요리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요즘. 그 고요와 평화가 참으로 좋구나. 또 나이가 들면 나이 든 대로 재미있는 일들이 있다.
조물주는 신기하게도 나이마다 다른 즐거움의 목록을 준비해 놓고 있다. 20, 30대 관심을 끌던 일들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대신 흥미를 끄는 새로운 일들이 생겨난다. 얼마 전 만난 친구는 요즘 영어 회화 공부에 푹 빠졌다고 하더구나. 같이 배우는 사람들은 전부 60대인데 하나같이 더듬더듬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다. 젊은 시절이었다면 자신만 못하는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에 금세 그만뒀을 텐데 나이가 드니 부끄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소통의 즐거움만 가득하다고 했다. 시험을 앞두고 닥달하듯 한 공부도 아니고 서툴고 느린 자신도 충분히 기다려줄 만큼 시간도 넉넉하니 이제야 비로소 공부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고도 했다. 한창 바빴을 때에는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재미이다. 젊어서는 성공하길 간절히 원했고 인정받으면 날아갈 듯 기뻤다. 하지만 성공과 인정에는 그림자처럼 시기와 질투가 붙어 다녔으니 마냥 좋은 일만도 아니었다. 반대로 좌절과 시련이 닥쳤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일어선 경험은 겸손과 감사를 배우게 했다. 그러고 보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좋은 일 속에서 나쁜 요소가 있었고 나쁜 일 속에서 성장의 씨앗이 있었으니까 말이다. 다만 그 일에 대한 나의 해석이 크게 다를 뿐이다. 그걸 알고 나니 나에게 닥친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을 온전히 믿게 되었고 기쁜 일이 있으면 머지않아 나쁜 일도 오겠지만 그럴수록 그 순간의 행복을 온전히 만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고 보면 온전한 행복은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여야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구나. 나는 자유롭고 재미있고 행복을 느끼는 지금의 나이가 참 좋다. 완벽한 인생, 완전한 행복은 없다. 그런데 이것만 알아도 지금보다는 덜 소망하며 살게 된다. 현재의 삶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지금 이 삶도 나쁘지 않으며 지금보다 조금 여유롭고 자유롭게 사는 것도 괜찮다고 느끼게 된다. 여기에 인생의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덜 소망하면 더 오는 것. 이것이 또한 인생이기 때문이다. 딸아, 그래서 나는 지금 내 나이가 정말 좋구나. 왜 지나온 삶에 후회가 없겠니? 하지만 그조차 열심히 노력한 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인생에 긍지를 가지게 됐다. 그러고 나니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더구나. 너에게도 언젠가 이러한 평화로움이 깃들 거라 믿는다. 지금 너의 삶을 부족하다고 여기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를 재미있게 산다면,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겨울 풍경을 찍어보겠다면서 유럽에 왔는데 아이고 이게 웬걸. 무슨 겨울이 이렇게 따뜻합니까? 낮 기온이 18도가 되기도 하고요. 더워서 달리기 할 때는 반팔을 입기도 합니다. 애초에 계획과는 좀 다른 풍경들이 되긴 하겠지만 나무님들께 이 즈음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무척 기쁩니다. 천천히 전해드려 볼 테니까요. 기대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엔딩 음악 들으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칩니다. 나무님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Oh, the lilac snow drifting down so soft and slow outside my window. I watch it go
Oh, the lilac snow. And though the world may seem so still, it's coming in a distant chill with the memories of winters past, of the ones I wish would have lasted. Oh, the lilac snow tells secrets of long ago, of carols sung, of gifts we've known. Oh, the lilac snow whispers softly on the wind as memories come flowing in. Once the candles on the tree glow, softly lighting up the lilac snow. Then the quiet of the winter night was filled with wonder and pure delight. Oh, the lilac snow tells secrets of long ago, of carols sung, of gifts we've known. Oh, the lilac snow whispers softly on the wind as memories come flowing in, as the lilac snow falls alone.